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는 시간이죠.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잠정 합의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그동안 힘겨운 시간이 흘렀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힘겨울지 앞으로 힘겨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좀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좀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양측이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에서 타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실타래는 이제부터 좀 풀어 나가야 됩니다. 뭐 의회에서 하원과 상원의 표결 과정이 남아 있고요. 물론 이제 양측 다 항상 뭐 100% 만족할 만한 뭐 협상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무리 없이 표결은 통과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옐런 재무장관이 엑스데이트, 즉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그 날짜를 엑스데이트라고 보통 칭하는데, 일단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좀 잠정 미뤄진 상태이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리 없이 통과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타결된 부채 협상 이후 남은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증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파급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한 화면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올해 얼마만큼의 국채를 발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번 달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3분기와 4분기, 그러니까 미국은 9월 말이 이제 회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6월부터 9월, 그러니까 특히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얼마만큼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지금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대략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4월, 5월이 지나온 시점에서 그 6월부터 현재 9월까지 대략적으로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가 많게는 한 1조 달러까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1조 달러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남아있는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은행 사태 이후에 연준의 긴급 조치를 통해서 시중에 유입된 유동성이 대략 한 3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자금들 상황에서 보면은 향후에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유동성이 머니무브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의 MMF라고 하는 게 대략 한 5%의 금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국채 1개월물이 대략 한 5.8%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단기물, 특히 이제 단기 국채 발행 위주로 만약에 재무부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금리 차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시장 자금, 유동성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요인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좀 더 강세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4월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가요, 전월보다 0.4%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우회한 수치인데요. 6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PCE 물가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스티키, 좀 경직성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두 가지 물가 지표를 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관련한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매달 말 발표가 되는 거고 매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인데 전체적으로는 헤드라인 지표들은 완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식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의 가격 반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즉 근원 물가 측면에서 특히 내부에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재차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그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2주 전에 불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50bp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원래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시장이 예상했던 상단이 대략 한 5.25%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5.5%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7월달, 9월달까지 가게 되면 5.75%까지도 시장이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물론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전망치 측면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4번까지 가격 반영을 했다가요. 3번, 2번, 지금은 1번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입,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금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한 가지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즉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증시의 움직임은 유동성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 탄력성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였었죠. 이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고 이제 다시 주목해야 될 이슈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2월 2일에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고용 주간이에요. 항상 매월 첫째 주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물가의 상당한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작년까지는 올라가는 상품 물가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들어선 다시금 고용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내일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주요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 중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인 건수가 얼마만큼 빠르게 하락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구성원별로 이제 구인 건수를 좀 나타낸 건데 보시다시피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50명 미만의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전체 구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구인 건수의 감소폭도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사기로 신청하는 건수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좀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이제 연간 단위로 좀 비교한 표를 보시면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측에 보시다시피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기업들의 대출 태도와도,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출 태도와도 상당한 밀접한 연관성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뭐냐면 임금 상승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나마 소비 여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상승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고용보고서에 발표되는 시간당 임금, 평균 임금 외에도,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ECI, 즉 고용비용지수라든지, 그리고 애틀란타 연구에서 추적하는 이제 임금 추적기 이런 것들로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의 마진을 좀 압박하는데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노동보고서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꽤 높게 나온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가 안정의 필수 요건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이제 다시금 이제 노동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지난 23일에 관련한 논문을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좀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 상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제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그게 구인 배율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팬데믹이 한창 중이었던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동시장의 여건이 실제로는 인플레를 하락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의 폭이 좀 더 커진,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되게 끈끈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기여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경감되는 모습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가 공급망, 병목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경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노동시장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인 배율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 구인 배율이 대략 1.6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6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수치가 1.8로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진다라고 하면 인플레가 1년 후에도 3% 중후반으로 훌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지금 구인 배율이 1.2, 과거 이제 평균 수치가 1.2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할 수 있는 목표치까지 내려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 건수가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고, 그 구인 건수 급감을 주도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고 좀 다운되는 걸로 좀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